나 이창호는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장남 이재필에게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예금 30억을, 차남 이재홍에게 강남구 빌딩과 예금 30억을, 그리고 막내딸 이주은에게는 어머니의 재봉틀 하나를 준다. 이주은은 62의 나이에도 여전히 소녀 같은 눈빛을 간직한 여인이었습니다. 키는 작지만 고든 자세로 늘 다른 이들의 시선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었지요. 30대 초반부터 20년 넘게 부모님을 간병하며 자신의 삶은 뒤로 밀어둔 채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패션 디자인을 배우고 싶었던 꿈이 있었지만 서울에서 성공한 오빠들과 달리 막내딸 주은의 삶은 청송읍 사랑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주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그 손은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어머니의 등을 닦고 집안일을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틈이 없었지요. 그래도 주은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은 아버지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가끔씩 명절에만 내려오는 오빠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는데 익숙해졌어요. 주은의 내면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감과 자신만의 삶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그녀는 늘 전자를 택했지요. 하지만 깊은 마음속에서는 언젠가는 나도 라는 작은 꿈이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주은의 진짜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동생이 아닌 이주은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목표는 너무나 소박하면서도 그녀에게는 거대한 산처럼 높게만 느껴졌습니다. 도드라지는 검은 상복을 입은 주은의 표정에는 깊은 슬픔보다는 긴 여정이 끝났다는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미지의 두려움도 함께였지요.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은 아버지의 발인을 마친 날 공증된 유언장 앞에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스름한 겨울 새벽, 청송읍 장례식장은 오래된 나무처럼 침묵했습니다. 이주은은 아버지의 관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지요. 62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주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거칠었고 마디마디가 굵었으며 손톱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20년간의 간병이 남긴 흔적이었죠. 이제 가십시오, 아버지. 주은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모든 눈물을 다 쏟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인을 마친 후 가족들은 유산 분배를 위해 장례식장 안의 작은 방에 모였습니다. 첫째 오빠 이재필은 공기업 임원답게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둘째 오빠 이재홍은 대기업 전무라는 지위가 무색하지 않게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지요. 그들 사이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주은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공증인 분이 오셨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의 말에 세 남매는 고개를 들었어요. 곧이어 딱딱한 구두 소리와 함께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입니다. 공증인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방 안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읽어주시죠. 재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공증인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나 이창호는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장남 이재필에게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예금 30억을, 차남 이재홍에게 강남구 빌딩과 예금 30억을, 그리고 막내딸 이주은에게는 어머니의 재봉틀 하나를 준다. 주은은 숨을 멈췄어요. 시간이 멎은 듯 했습니다. 둘째 오빠 재홍이 잠시 주은을 바라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지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증인의 말에 세 남매는 차례로 펜을 들었어요. 주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주은아, 아버지가 너한테 혹시 뭐 다른 거 남긴 건 없니? 둘째 오빠 재홍이 불쑥 물었어요. 없습니다, 오빠. 주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오빠들이 물어보던 질문이었지요. 행방이 묘연한 10억에 대한 이야기였을 테지만 주은은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내가 20년을 간병했으니 그 브라운 미싱이라도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제필은 형식적인 위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지요. 간병은 막내 몫이니까. 재홍이 덧붙였어요. 주은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순간 평생을 함께한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흐릿한 시선으로 주은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건넨 말, 수고했다, 주은아. 넌 내가 가장. 그러나 그 말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송의 산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 주은은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20년 전부터 홀로 지켜온 집이었지요.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나무 향과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래된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주은의 손에는 낡은 브라운 미싱이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의 미싱. 주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으로 미싱의 표면을 쓸어내렸어요. 먼지가 손끝에 묻어났지만 그 아래로 반들반들한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지요. 방 한구석, 옷걸이에는 주은이 직접 만든 아버지의 마지막 조끼가 걸려 있었습니다. 겉감은 회색 울이었고 안감은 따뜻한 패턴의 면이었어요. 주은은 아버지가 입었던 모든 옷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체온이, 그의 기척이 아직도 옷에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미싱을 작은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나무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실패들이, 두 번째 서랍에는 바늘과 가위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주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봉투 한 장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지요. 그 안에는 발가락만한 크기의 녹슨 열쇠와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주은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내 어머니 묘 오른쪽 8번째 돌 아래 너만 알게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주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때 두 오빠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뭔가 남긴 건 없니? 실은 3개월 전 아버지의 예금 통장에서 10억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오빠들에게서 들었지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주은의 손에 들린 쪽지와 열쇠가 그 행방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주은은 창가로 다가갔어요. 창밖으로 어머니의 묘가 있는 산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주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20년의 세월, 묵묵히 부모를 모셨던 나날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친 발걸음, 자신의 청춘이 쓰러져가는 동안 서울에서는 오빠들이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출세의 길을 걸었지요. 아버지. 주은은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의문이 교차했어요. 공정하지 못한 유산 분배에 대한 원망보다 아버지가 남긴 이 비밀이 더 가슴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주은에게만 전하고 싶었던 진실 같았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주은은 결심했어요. 내일 새벽 어머니의 산소로 향하리라고, 그리고 오빠들보다 먼저 진실에 다다르리라고. 미싱 위에 손을 올려놓고 주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려 했지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주은은 산길을 오르며 숨을 헐떡였어요. 손전등 빛에 의지한 채 발밑에 돌부리를 조심스럽게 피해 걸었지요. 어머니의 묘로 가는 길은 주은에게는 익숙했습니다. 20년간 수없이 오갔던 길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은 다른 이유로 왔어요. 주우는 산소에 다다라 속삭였습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묵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묘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8번째 돌. 주우는 아버지의 쪽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주변을 살피니 사람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주우는 조그만 삽을 꺼내 들었지만 곧 내려놓았어요. 대신 손으로 직접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아버지, 왜 이런 방법을? 주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뼘, 두 뼘 깊이 파내려갔을 때 단단한 물체에 손끝이 닿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작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주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쪽지에서 발견한 녹슨 열쇠를 꺼냈어요. 열쇠 구멍에 맞춰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 하나와 여러 장의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요. 주우는 먼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막내야, 넌 내가 가장 아꼈던 자식이다. 그걸 말로는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었다. 이건 내 삶을 위한 시작이다. 짧지만 강렬한 문장에 주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수고했다. 주은아, 넌 내가 가장. 이제야 그 문장의 끝을 알게 된 것 같았지요. 주은은 다른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예금 증서, 소형 건물 등기부등본, 임야증서, 비밀 신탁계약서 모두 주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액수를 모두 합치니 약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은은 숨을 멈췄지요. 아버지, 이번엔 분노도 원망도 아닌 다른 감정이 주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이해였지요. 아버지는 주은에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주은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철제 상자는 다시 흙 속에 묻었지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 아버지와 주은만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주은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가벼웠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였지요. 아버지의 말처럼 너답게 살아라는 뜻을 실현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또 왔어? 이번엔 뭘 찾으려고? 주은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첫째 오빠 제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당에는 두 오빠가 서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지요. 무슨 일이신가요? 주은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아버지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빠들 모르게 가방을 꼭 쥐었지요. 아버지, 돈 어디 갔는지 아니? 둘째 오빠 재홍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10억을 찾아갔대. 그리고 행방이 묘연해. 모른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주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그녀는 진실을 알았기에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지요. 아버지 유품은 다 찾아봤어? 제필이 물었습니다. 네. 별거 없었어요. 옷가지와 미싱뿐이었습니다. 주은은 반쯤 거짓말을 했어요. 미싱 안의 서랍에서 발견한 열쇠와 쪽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요. 우리가 한번 찾아봐도 되겠지? 재홍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집은 아직 세 남매의 공동 재산이니까. 주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찾을 만한 건 이미 자신이 가져왔으니까요. 오빠들은 주은의 방을 비롯해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미싱도 열어보고 서랍장도 뒤지고 심지어 바닥의 장판까지 들춰봤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은은 미싱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공증됐고 오빠들은 각각 30억씩 받았죠. 저는 이 미싱 하나만 받았고요. 그게 다예요. 제필은 창밖을 바라보더니
문득 물었어요. 어머니, 산소에는 갔었어? 주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네, 어제 다녀왔어요. 아버지 발인 후에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재필과 재홍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도 산소를 찾아갈 생각인 듯 했어요. 하지만 주은은 이미 모든 증거를 가져왔기에 두렵지 않았지요. 우리도 가봐야겠다. 재홍이 말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주은은 미싱의 톱니바퀴를 손으로 돌리며 대답했어요. 오빠들이 떠난 후 주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지요.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내 삶을 위한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때였어요. 20년간 부모님의 삶에 맞춰 살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을 때가 온 것이지요. 주은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비밀 신탁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눈에 띄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신탁센터. 내일은 그곳으로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 숲 사이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고층 건물 앞에 주은은 서 있었습니다. 시골 사람처럼 위로 한참을 올려다보았어요. 이곳은 주은에게 낯선 세계였지요. 이주은 고객님 맞으십니까? 안내데스크에서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주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밀 신탁계약서를 보여주자 여직원은 공손하게 안내했지요. 7층으로 모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주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생전 처음 밟아보는 금융권 빌딩, 처음 들어보는 신탁이라는 단어, 그리고 낯선 서울의 풍경까지 모든 것이 어색했어요. 이주은 고객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7층에 도착하자 중년의 남성 직원이 맞이했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신탁 담당 팀장 강우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의 특별 신탁 계약건으로 오셨군요. 강 팀장은 주은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고객님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조용한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주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창호 고객님께서는 1년 전 이 신탁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강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총 100억 원의 자산을 딸인 이주은 님만이 접근할 수 있는 특수 신탁으로 설정하셨지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주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년 전, 그때는 아버지가 아직 건강했을 때였지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주은은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강 팀장은 잠시 주은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님, 딸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졌다고. 그 말에 주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다니 믿기 어려웠지요. 이창호 고객님은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강 팀장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어요. 딸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주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은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자산 목록과 앞으로의 관리 방안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부동산부터 주식, 예금까지. 아버지는 주은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 두었던 것이지요. 아버지, 주은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 이런 방식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주은이 물었습니다. 강 팀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객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창호 고객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남기셨지요. 주은이에게 말해주십시오. 너답게 살아라. 주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자신답게 사는 것.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삶의 방식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가능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기회,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을 통해서요.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주은은 청송읍내 작은 상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창가를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니 텅 빈 공간이 보였어요. 이곳은 주은이 아버지의 유산으로 매입한 첫 번째 공간이었지요. 계약서 확인해 드릴게요.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주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첫 투자, 첫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주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녀가 가진 건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솜씨와 오래된 브라운 미싱뿐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느질방을 열려고 해요. 수선도 하고 옷도 만들고. 주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주은은 빈 상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하얗게 칠하고 원목 테이블을 들여놓았어요. 브라운 미싱은 창가에 놓았지요. 햇살이 비치는 자리였습니다. 간판도 주문했어요. 한 땀 마음이라는 이름으로요. 무슨 뜻인가요? 그 이름은? 간판을 다는 기사가 물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는다는 뜻이에요. 주은이 대답했지요. 그것은 그녀가 아버지에게 배운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묵묵히 정성을 다해 한 땀 한 땀. 오픈 첫날 주은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은은 괜찮았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이 집은 무슨 가게인가? 오후가 되자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은은 반갑게 맞이했어요. 수선도 하고 옷도 만드는 곳입니다. 주은이 대답했지요. 할머니는 바지 한 벌을 내밀었어요. 그럼 이것 좀 줄여줄 수 있는가? 손주 것인데 길어서 자꾸 걸려 넘어진다네. 주은은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재봉틀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주은의 솜씨를 유심히 지켜봤지요. 10분쯤 지났을까? 바지는 깔끔하게 수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솜씨가 좋구먼. 할머니가 감탄했어요. 얼마요? 1,000원이면 됩니다. 주은이 말했지요. 너무 싸네. 5,000원은 받아야지. 할머니는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 마을에 이런 가게가 필요했어. 앞으로 자주 올게. 그렇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청송읍에 솜씨 좋은 바느질방이 생겼다고. 마을 어르신들의 옷을 수선하고 아이들의 교복을 줄이고 가끔은 동네 행사용 현수막도 만들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주은은 행복했어요. 어느 날 주은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옷을 만들어야겠다고요. 20년간 주은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아버지의 잠옷, 어머니의 이불 커버,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수선만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입을 옷을 만들었어요. 주은은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어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자신을 만난 것 같았지요. 사랑채를 정리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을 정돈하고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추억을 간직하되 새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었지요. 그러던 중 오빠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주은아,
집을 팔려고 해. 첫째 오빠 재필의 목소리였어요. 우리 셋이 공동 명의니까 내 동의가 필요해. 주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빠. 판매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억 정도 예상해. 3등분하면 너한테도 6천만 원 정도 돌아갈 거야. 주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진행하세요. 전화를 끊은 주은은 곧바로 강 팀장에게 연락했어요. 제 명의로 그 집을 사고 싶습니다. 주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 담긴 공간이었으니까요.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강 팀장의 연락을 받은 주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정원, 주은이 20년을 보낸 그 공간은 이제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어요. 오빠들은 자신들이 팔려던 집을 누가 샀는지 모를 터였습니다. 거래는 중개업자를 통해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니까요. 주은 씨, 오늘은 뭐 만들고 계세요? 한땀 마음을 찾은 단골 손님인 김영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주은은 미싱에서 손을 떼고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손녀 홀레복이요. 다음 주가 결혼식이잖아요. 주은이 대답했습니다. 하얀 드레스 위에 노일 레이스를 정성스레 다듬고 있었지요.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손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영순 할머니는 감사의 인사를 건넸어요. 근데 주은 씨는 왜 시집을 안 갔는교? 이쁘장하고 솜씨도 좋은데. 주은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제 삶이 지금 시작됐거든요, 할머니.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영순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간병하느라 못했던 일들을 이제야 하는 중이랍니다. 주은이 미싱바퀴를 돌리며 대답했지요. 영순 할머니는 주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늦은 건 없어. 이제 시작이지. 그 말에 주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야 시작인 거지요. 주은은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중단했던 습관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내 옷을 3벌이나 만들었다. 청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스커트, 그리고 카디건. 모두 나를 위한 옷들이다. 일기장에는 소소한 일상과 함께 꿈들이 채워졌어요. 바느질 교실을 열어 마을 아이들에게 재봉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 작은 패션쇼를 열고 싶다는 꿈, 서울에 가서 디자인을 배우고 싶다는 꿈, 그동안 감히 꿈꾸지 못했던 소망들이었지요.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첫째 오빠 재필이었어요. 주은아, 난데 내가 입원했어. 재필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대학병원에 있어. 주은은 놀랐습니다. 많이 아프신 거예요? 병원이 어디죠? 서울대병원. 근데 너 청송에 있으니까 무리해서 올 필요 없어. 그냥 알아두라고. 재필의 말이 이어졌어요. 내일 가겠습니다, 오빠. 주은은 결심했습니다.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그동안의 서운함과 상관없이 아픈 오빠를 외면할 수는 없었지요. 다음 날 주은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택시비가 조금 비싸더라도 아픈 오빠에게 빨리 가고 싶었어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재필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둘째 오빠 재홍이 서 있었습니다. 주은아. 재필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짜 왔네. 많이 아프신가요? 주은이 물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오빠의 안색을 살폈지요. 창백했지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래. 재홍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회사 좀 그만하고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형이 어디 말을 들어. 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은은 조용히 사과를 깎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행동이었지요. 그런 주은을 보며 재필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아버지 덕분에요. 주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필과 재홍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주은의 말에 담긴 진실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청송의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산자락을 붉게 물들인 단풍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어요. 주은의 바느질방 한 땀 마음은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었지요. 주은이 만든 생활한복과 액세서리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였습니다. 주은 씨, 이번에 서울에서 하는 공예 박람회에 나가보는 게 어때요? 단골 손님인 이영희 씨가 제안했어요. 그녀는 청송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군에서 지원도 해줄 수 있어요. 주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박람회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전시할 작품을 선별하고 부스 디자인을 구상하고 홍보물을 만드는 일까지 주은은 밤낮으로 미싱을 돌렸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선보인다는 기쁨이 더 컸지요. 박람회 전날 밤 주은은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산소도 그 옆에 있었지요. 주은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일 서울에 가요. 제가 만든 옷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주은은 미소 지었지요. 어쩌면 그들은 항상 주은을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 코엑스의 공예 박람회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은의 부스는 작았지만 정성스레 꾸며놓았어요. 한 땀 마음이라는 간판 아래 주은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지요. 이 스카프는 직접 염색하신 건가요? 한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청송의 산에서 자라는 식물로 염색했습니다. 주은이 대답했어요. 모든 작품에는 저희 고향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그 말에 여성은 감탄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옷이라니 멋지네요. 이걸로 주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주은의 작품은 소박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자연 염색과 전통 바느질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이 호평을 받았지요. 박람회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오빠 재필과 둘째 오빠 재홍이었어요. 주은아, 재필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잘 지내나 해서 왔어. 주은은 놀랐지만 담담하게 반겼어요. 어서 오세요, 오빠들. 이게 다 내가 만든 거야? 재홍이 전시된 작품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어요. 네, 다 제 손으로 만든 겁니다. 주은이 대답했지요. 정말 대단하다. 재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몰랐어.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그들 사이에 맴돌았어요. 마침내 재필이 입을 열었지요. 주은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주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이제 저는 제 길을 찾았으니까요.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재홍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 네, 아버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주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브라운 미싱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유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주은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은은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길이었지요. 브라운 미싱이 돌아가며 주은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켜진 사람이었다. 그걸 이제 알았다. 그리고 주은은 새로운 한 땀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만의 인생을 짓는 한 땀이었어요. 내 손에 든 칼이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당신으로 인해 망가진 내 인생을 되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스님, 진훈 형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용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그 가면을 쓰고 살 것인가? 묵현 스님은 65살의 강인한 체격을 가진 성광사의 주지입니다. 겉보기엔 온화하지만 그의 손마디와 팔의 흉터는
과거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본명 강진훈, 그는 한때 무정한 진훈이라 불리던 청천파의 두목이었습니다. 한 무고한 시민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했지만 내면에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자리합니다. 특히 아버지를 잃은 한 소년의 얼굴이 그를 괴롭힙니다. 이제 그 소년은 35살의 냉혹한 조직 두목 윤기철이 되어 백룡파를 이끌며 그를 찾아왔습니다. 평화의 가르침을 지킬 것인가,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것인가. 묵현 스님의 속죄의 여정은 진정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경상남도 밀양 외곽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고즈넉한 성광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와지붕은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지만 매일 아침 정성스레 쓸고 닦는 마당은 깨끗하기 그지없죠. 이른 아침부터 성광사는 활기를 띱니다. 주변 마을에서 모여든 노인들이 하나둘 급식소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이로 묵현 스님의 단정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묵현 스님은 65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단한 체격과 힘찬 걸음걸이를 가졌습니다. 그의 삭발한 머리와 깊게 패인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언제나 온화함이 가득합니다. 스님은 말이 적은 편이지만 급식소에서 밥을 퍼담는 손길에는 깊은 정성이 묻어납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더 많이 드세요. 묵현 스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노인들은 미소로 화답합니다. 이 급식소는 20년 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노인 5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매일 50여 명이 찾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급식소가 한창일 때 박혜진이 급히 성광사로 들어섭니다. 69살의 박혜진은 인근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장으로 성광사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어요. 평소엔 웃음이 가득한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깊은 근심이 묻어 있습니다. 스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묵현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박혜진을 법당 뒤편 작은 정원으로 안내합니다. 두 사람은 돌 의자에 나란히 앉았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박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요즘 시장에 백룡파라는 조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량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매달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거절하면 박혜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노인 상인들을 협박하고 물건을 망가뜨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묵현 스님은 말없이 박혜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무언가가 스치는 듯 했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부당한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실려 있었어요. 박혜진은 묵현 스님의 한마디를 깊이 새깁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죠. 스님의 말에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처럼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스님, 상인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튿날 재래시장은 여느 때와 같이 분주합니다. 다양한 상품을 진열하는 손길, 흥정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표면적 활기 이면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박혜진은 상인의 사무실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0여 명의 상인들이 좁은 공간에 어깨를 맞대고 앉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죠. 모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잃고 온 이 시장이 요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박혜진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그는 백룡파의 협박과 폭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마지막에는 성광사 스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부당한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인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어요. 대부분이 이른을 넘긴 노인들이었고 그들에게 폭력 조직과의 대립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겠소? 그들은 젊고 폭력적이고
한 노인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어요. 우리가 지금 물러서면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다면 그들도 쉽게 나서지 못할 거예요. 오랜 토론 끝에 상인들은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백룡파의 불법적인 요구를 거절하기로 한 것이죠. 그들은 서로의 가게를 돌아가며 지키기로 약속했고 경찰에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예상대로 백룡파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5명의 젊은이들이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박혜진이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는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생계가 달린 곳이니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백룡파의 젊은이들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비웃음을 지었어요. 그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올 때는 이렇게 친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돌아선 후 상인들 사이에서는 작은 승리감과 함께 깊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박혜진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묵현 스님의 말을 되새겼어요. 부당한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재래시장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백룡파는 그들의 약속대로 더 많은 인원을 이끌고 돌아왔어요. 1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시장 곳곳을 휘젓고 다녔죠. 그들은 상품을 바닥에 내던지고 진열대를 흔들며 노인 상인들을 위협했습니다. 박혜진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그만두게.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소. 박혜진이 앞으로 나서자 백룡파의 젊은이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죠. 경찰이요? 부르시죠. 우리가 떠나기 전에 올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박혜진의 용기에 힘입어 조금씩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박혜진의 뒤에 섰고 이내 20명이 넘는 노인들이 한 덩어리가 되었어요. 숫자의 열세에도 백룡파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다들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그저 보호비를 받는 것뿐입니다. 거절하면 누가 여러분을 지켜줄지 모르겠네요. 그때 박혜진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니까요. 그 말을 마치자마자 백룡파의 한 젊은이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박혜진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피가 그의 입가를 타고 흘러내렸고 상인들의 비명이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일주일 안에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백룡파가 떠난 후 박혜진은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어요. 소식을 전해 들은 묵현 스님은 서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많이 다치셨군요.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혜진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스님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후회는 없어요. 묵현 스님의 눈에 순간 이체가 어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인지 결의인지 아니면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박혜진은 그 눈빛을 보며 문득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스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들의 두목이 윤기철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쓰러지면서 들었는데 그가 스님을 아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눈빛으로 스님 이름을 물었거든요. 묵현 스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윤기철,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묵현 스님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할 일이 있어 가봐야겠습니다. 스님이 서둘러 병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박혜진은 그의 뒷모습에서 전에 없던 무게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다시 짊어진 사람 같았어요. 묵현 스님은 병원을 나와 빠른 걸음으로
성광사로 향했습니다. 가을의 저녁 햇살이 그의 뒷모습을 길게 들이우고 있었어요. 절에 도착한 스님은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나무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죠.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 몇 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살 무렵의 자신이 있었어요. 삭발한 모습도 승복도 없이 검은 양복을 입고 다른 이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그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훈, 스님은 자신의 옛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이제야 찾아왔구나. 한편 윤기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35살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로 온몸에서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묵현 스님에 관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죠. 믿을 수 없군. 윤기철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청천파의 두목 진훈이 스님이 되다니. 그가 보고 있던 자료에는 25년 전에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청천파 두목 진훈, 갑작스런 은퇴 선언, 폭력 조직 간 충돌로 인한 무고한 시민, 사망 사건의 배후는? 이란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윤기철의 손이 떨렸어요. 그의 눈에는 복수심과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찾았습니다. 다음 날 박혜진은 퇴원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시장의 상황이 걱정되어 병원에 더 머물 수 없었어요. 그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상인들이 모여 그를 반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교차했죠. 괜찮으십니까? 아직 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노인 상인이 물었습니다. 박혜진은 미소로 답했어요. 시장이 더 걱정입니다. 백룡파는 어떻습니까?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제도 왔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상품을 부수고 갔어요. 다음 주까지 대답하지 않으면 박혜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시장이 파괴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백룡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먼 발치에서 묵현 스님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스님, 박혜진은 반가움과 함께 의문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을 때의 이상한 반응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묵현 스님은 조용히 다가와 박혜진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박 회장님, 백룡파의 일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박혜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제가 그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거예요. 묵현 스님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혜진은 그 순간 스님에게서 다른 사람을 본 것만 같았어요. 마치 가면 아래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엿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스님, 혹시 윤기철이라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박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묵현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어요. 오래된 인연입니다. 제가 짊어져야 할 업보죠.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스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박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스님이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스님, 조심하세요. 박혜진의 작은 속삭임이 가을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이튿날 밀양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일을 예고하는 듯한 무거운 분위기였죠. 묵현 스님은 오랜만에 승복이 아닌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단정한 회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는 그에게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스님은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진훈, 그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치러야 할 시간이다. 한편 백룡파의 본거지는 밀양 외곽의 한 폐공장이었습니다. 윤기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과거 자료들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25년 전 그의 아버지가 죽던 날의 신문 기사와 사진들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당시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청천파와 적대 조직 간의 충돌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어요. 아버지, 윤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10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그 후 복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백룡파를 일으킨 이유도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이유도 모두 청천파의 잔당들을 찾아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때 부하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보스, 누군가 혼자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윤기철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묵현 스님은 폐공장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서서히 백룡파 조직원들이 모여들었어요. 2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그를 에워쌌죠. 그러나 스님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스님? 한 조직원이 비웃듯 물었어요. 묵현 스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윤기철을 만나러 왔네. 조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스님을 둘러싸고 점점 더 좁혀 들어왔어요. 한 조직원이 스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죠. 시장 상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게.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일세. 스님의 말에 조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스님도 그 노인네들처럼 교훈이 필요하신가 봐요. 그 순간 폐공장 안쪽에서 윤기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춰, 스님을 안으로 모셔라. 조직원들이 물러서고 묵현 스님은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윤기철이 홀로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기철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증오, 분노, 그리고 묘한 경외감까지. 25년 만입니다. 진훈 형님, 윤기철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묵현 스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묵현이네. 진훈은 오래전에 죽었어. 윤기철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었다고요? 아니죠. 그저 도망쳤을 뿐입니다. 스님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겠지? 묵현 스님이 물었습니다. 윤기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그 노인네들 때문에 오셨겠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시장은 우리 차지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네. 묵현 스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윤기철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어요. 할 수 없다고요? 당신이 나를 막을 건가요? 청천파의 두목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비폭력을 설파하는 스님이 되어서 묵현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철아, 내 아버지의 일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네. 그날 일은. 입 다물어요. 윤기철이 소리쳤습니다. 사과? 이제 와서 당신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10살 때 그 후로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기나 합니까? 묵현 스님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어요. 알고 있네. 그래서 속죄하며 살아왔어. 윤기철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곧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스님을 붙잡아.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될 거야. 조직원들이 묵현 스님을 붙잡아 끌고 가려 했지만 윤기철이 갑자기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어요. 잠깐,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다들 성광사로 가서 준비하고 있어. 내가 곧 갈 테니. 조직원들이 물러나자 윤기철은 묵현 스님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절이 파괴되는 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묵현 스님의 눈에 비로소 긴장감이 어렸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말게. 윤기철은 비웃었어요. 당신도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켜보시겠습니까? 묵현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혼자 가겠네. 하지만 기억하게.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을 뿐이야. 성광사는
한낮의 평화로운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급식소에서는 여느 때처럼 노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절 앞에 멈춰 섰고 50여 명의 젊은이들이 내렸어요.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철 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오세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외쳤습니다. 노인들은 놀라서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현재 성광사에는 2명의 젊은 스님만이 머물고 있었죠. 그들은 급히 앞으로 나섰지만 곧 밀려 넘어졌습니다. 백룡파 조직원들이 급식소를 헤집고 다니며 테이블과 의자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노인들의 비명소리가 절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 회장님이 곧 오실 겁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박혜진이 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시장 상인들의 후원금을 전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죠. 이게 무슨 짓이오? 당장 멈추시오. 조직원 하나가 박혜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꺼져. 늙은이. 아니면 병원에 또 실려갈지도 모르니까. 박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그 전에 전화기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노인들과 스님들은 무력하게 한쪽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백룡파는 급식소를 완전히 파괴한 후 법당으로 향했어요. 스님이 안 보이니 불쌍이라도 인사드려야겠네. 조직원들이 법당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모두가 놀라 뒤로 물러섰죠. 연기 사이로 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묵현 스님이었어요. 그는 윤기철보다 먼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승복은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절은 평화의 공간이네. 당장 떠나게. 묵현 스님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비웃었어요. 스님도 조직원들한테 맞으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윤 회장님이 특별히 선물을 보냈어요. 당신이 스스로 찾아온 덕분에 회장님은 마음의 여유가 생겼나 봅니다. 묵현 스님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더 이상의 폭력은 없었으면 하네. 폭력이요?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두머리가 크게 웃었습니다. 윤 회장님이 다 들려주셨어요. 청천파의 진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묵현 스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 한 조직원이 달려들어 스님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놀랍게도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주먹은 그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스님은 그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설 뿐이었죠. 반항도 안 하네. 정말 변했나 보죠? 우두머리가 다가와 스님의 승복깃을 붙잡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겁쟁이가 됐거나. 그 순간 2명의 조직원이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불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불경을 바닥에 던지고 촛대를 발로 찼어요. 묵현 스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결이었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독하는 것만큼은.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용납할 수 없네. 그 순간 스님의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했던 무공이 그의 몸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우두머리에 손을 풀고 단숨에 법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경을 모독하던 2 조직원은 무언가에 맞은 듯 쓰러졌죠. 그러나 그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우두머리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묵현 스님이 천천히 법당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희미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게. 더 이상의 싸움은 원치 않네. 조직원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도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
외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기철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죠. 역시 진훈 형님은 변하지 않았군요. 윤기철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님이라는 가면 아래 여전히 살인자의 본능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묵현 스님은 평온한 표정으로 윤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만이 가득했어요. 25년이 지났네. 그 시간 동안 나는 매일 참회했다네. 매일 밤 너희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지. 윤기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참회, 용서,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내 아버지는 당신의 싸움에 우연히 휘말린 무고한 사람이었어요. 맞네. 묵현 스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지. 무고한 이를 죽게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직원들은 움직이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혜진과 노인들도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죠. 윤기철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 물러나. 이건 나와 스님의 일이다. 조직원들이 뒤로 물러나자 윤기철은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냈어요. 25년간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 손으로 거두는 순간을. 묵현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수용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원한다면 내 목숨은 가져가도 좋네. 그것이 내 아버지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면. 윤기철은 단검을 들고 천천히 묵현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 맞서 싸우지 않는 거죠?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을 뿐이네. 묵현 스님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25년 전 나는 그 진실을 깨달았지. 윤기철의 눈에 혼란이 어렸습니다. 그는 칼을 들어 올렸지만 내리치지 못했어요. 무언가가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변한 겁니까? 묵현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네. 너도 나도. 그 순간 윤기철의 손에서 단검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어요. 난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겁니까? 25년간 복수만을 생각하며. 묵현 스님은 천천히 윤기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의 모든 이들이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어요. 대립의 순간에 스님이 취한 행동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철아,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고 싶네. 윤기철은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작은 희망이 교차했어요. 무슨 진실입니까? 그날 청천파와 적대 조직 간의 충돌이 있었지. 나는 직접 현장에 있지 않았네. 하지만 묵현 스님의 얼굴에 깊은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내가 일으킨 조직으로 인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네. 무고한 내 아버지의 죽음에 내가 책임이 있어. 성광사 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기철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충돌 후 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 묵현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조직을 해체하고 속죄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네. 출가하여 스님이 된 것도 그 때문이었고. 묵현 스님은 천천히 품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25년간 내 가족에게 보낸 후원 내역이네. 물론 익명으로 보냈지만. 윤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정기적으로 보내진 송금 내역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윤기철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한 후원 증명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윤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홀로 너를 키우시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네.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고 싶었지. 물론 잃어버린 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었겠지만. 윤기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봉투 속 내용물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갑자기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단다.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갑자기 들어오는 후원금 덕분에 그들은 어려운 시절을 버틸 수 있었고 윤기철은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윤기철이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묵현 스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속죄는 조용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네. 그리고 내가 나를 증오할 권리가 있었기에 내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으로부터 온 돈이라고 알게 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테니 윤기철의 얼굴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증오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의 내면에서 들려왔어요. 그는 무력하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묵현 스님은 조용히 윤기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한 일도 이해하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분노와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장내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백룡파 조직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혜진과 노인들 그리고 젊은 스님들도 숨죽인 채 바라보고 있었죠. 윤기철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부로 백룡파는 해체됩니다. 모두 자신의 길을 찾아가십시오. 조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윤기철은 묵현 스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증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묵현 스님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법이네. 몇 달이 지난 겨울 성광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무너진 급식소는 더 크고 따뜻한 공간으로 재건되었고 법당도 깨끗하게 보수되었어요. 놀랍게도 이 모든 공사 비용은 윤기철이 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룡파를 해체한 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성광사와 지역사회를 위해 내놓았죠. 오늘도 급식소는 활기찼습니다. 노인들이 따뜻한 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조끼에 흰 셔츠를 입은 35살의 남자 윤기철이었죠. 그는 묵현 스님과 함께 밥과 국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더 드세요. 오늘 국이 특별히 맛있습니다. 윤기철이 한 노인에게 미소 지으며 국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노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 성광사를 위협했던 조직의 두목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들에게 윤기철은 그저 새로운 젊은 자원봉사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윤기철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증오와 분노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맑고 따뜻한 빛이 자리 잡고 있었죠. 박혜진이 급식소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묵현 스님과 윤기철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열심히시네요. 시장 상인들이 보낸 겨울 김장김치입니다. 묵현 스님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매번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인분들이 아주 좋아하시죠. 윤기철도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박혜진도 윤기철을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백룡파가 해체된 후 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상인들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저희와 함께 차라도 한잔하시겠습니까? 묵현 스님이 박혜진에게 물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성광사 뒷산으로 향했어요. 새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산길을 오르는 동안 그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치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산 정상에 도착한 세 사람은 밀양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재래시장과 성광사가 보였죠. 하얀 눈 속에 점점이 보이는 집들과
거리는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았어요. 저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윤기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순간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네요. 묵현 스님은 침묵 속에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박혜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상처는 완전히 지울 수 없는 법이지. 묵현 스님이 말했습니다. 다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네. 윤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어둠에서 건져주셔서요. 복수심에 사로잡혀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 생각하면 중요한 건 지금이야. 박혜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세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어오며 그들의 뺨을 스쳤지만 함께하는 온기는 충분히 따뜻했어요. 스님, 박혜진이 물었습니다. 이 청년, 앞으로 잘 살아갈까요? 묵현 스님은 윤기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니까요. 그는 반드시 자신의 길을 찾아갈 겁니다. 윤기철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석양이 산 너머로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하얀 눈밭을 물들이며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죠. 묵현 스님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의 평안과 행복을 비는 기도였어요. 박혜진과 윤기철도 조용히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세 사람의 서로 다른 인생이 이곳 이 순간에 하나로 모여 평화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죠. 이제 내려가 볼까요? 내일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묵현 스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세 사람의 발자국이었죠. 성광사에는 다시 평화가 깃들었고 그 중심에는 진심으로 속죄하고 새로운 길을 걷는 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밀양의 작은 절에서는 용서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